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조금 안타까운 소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아서 밀러의 작품이고요.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 세일즈맨의 죽음을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이 땅의 최고 글쟁이들 55인이 각자 본인의 인생의 책,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그런 인생의 책들을 추천하고 있는 그런 편집책이 있어요. 그 책에 수록된 한 편, 배봉기라는 소설가이자 교수님이신 배봉기 교수님이 추천하신 텍스트로 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소설을 만나게 됐어요. 이름은 여러 번 들어보았던 그런 작품이고, 어쩌면 저는 영화나 연극의 제목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원작 일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소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글이 좋아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저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지만 오늘 이 텍스트를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인간의 죽음이에요. 세일즈맨의 죽음, 인간의 죽음. 어떤 이야기들로 추천하시고 계신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세기에 사회주의가 스산한 잔해를 남기고 와해된 자리, 그 자리를 밀려드는 거센 물결처럼 메운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본주의였다. 이제 자본은 더 이상의 의장도 분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이 있을 때 그래도 거칠애가 필요한 법인데, 이제 세상은 스스로가 자본의 논리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상의 모든 것은 이제 돈으로 환산되고 교환 가치로 평가된다.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은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한다. 인간들에게 남겨진 것은 자신이 가진 교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이다. 사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짜리다 라는 규정에 화를 내지는 않는다. 다만 자신이 생각하는 값어치에 비해서 값이 싸다고 생각될 때 그때 분노할 뿐이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심지어 대학의 총장까지 세일즈를 입에 달고 다니며 그런 능력이 자신이 차지한 자리의 정당성을 증거한다고 믿는다. 흔히 압축 자본주의라고 하는 천민 자본주의가 광범위하게 관철된 우리의 현실이 잘 보여주듯이 이러한 현상은 말 그대로 세계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화는 자본의 세계화요. 인간들이 획일적으로 자본의 노예가 된 세계화다. 노예란 말이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자율적인 정신을 저당 잡혔다는 것을 의미할 때,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 20세기는 자본에 의한 전 인류의 노예화가 확립된 시기였다. 이와 같은 현실을 비극으로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의 현실과 환상에 취하여 살아간다. 부자들은 풍요의 현실에 탐닉하며 가난뱅이들은 환상을 핥는다. 행복이라면 노예의 행복이니 진정한 인간의 자리에서 보면 비극인 것은 틀림없는데, 비극을 비극으로 느끼지 못하는 점에 이 희비극의 진정한 본질이 있다. 어떠세요?
공감이 되실까요? 제 경우엔 사실 아무런 의식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이 자본주의 시대구나. 소련, 중공 이런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그런 나라들조차 시장 경제와 자본의 논리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본주의였기 때문에 마치 요즘의 어린아이들이 나면서부터 핸드폰에 익숙한 그런 모바일 네이티브 인류인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저와 저의 동년배 조금 선배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자본주의 네이티브였죠. 그랬기 때문에 마치 모태신앙처럼 이것에 대해 회의를 느끼거나 의구심을 가진다거나 이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역사 시간, 세계사 시간을 배우는 그런 것들은 좀 현실감이 없었죠. 그냥 그랬구나. 그냥 그렇게 발전 진화해 왔구나. 한국의 역사는 그랬고 또 서구의 역사는 그랬고 그냥 텍스트로만 받아들였지 정말 그 인류의 선조로서 아니면 한민족의 선조로서 피가 연결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헬조선 청년들이 사포하고 결혼 이런 것들 꿈에도 못 꾸고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들에게 어떤 기회와 꿈, 희망을 주지 못하니까 그저 힐링 뭔가 이 마취제를 놓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끼긴 했지만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랬었나?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그런 생각들을 한 5년 전에는 전혀 하지 못하고 살은 것 같고요. 한 3년이나 됐을까요? 그 정도 전부터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점점 더 심해지는구나. 왜 21세기가 돼서도 이 세계에서 전쟁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 그런 의문들이 조금 들었었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제가 우리가 이 공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공기가 아니었구나. 인류가 진화해 오면서 현 단계에 자본주의 사회라는 그 하나의 조류, 어떤 중세가 그랬고 근대 또 포스트 모던 이런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길던 짧던 우리 인류가 진화해 가는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중에 지금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한 조류일 뿐이지 공기나 물 이런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혹은 애초부터 존재해 왔던 지구가 존재하는 한 항상 같이 존재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겨우 작년 정도나 되어서야 그게 좀 몸으로 느껴졌다고 할까요? 관련한 책들은 10여 년 전부터도 아주 숙독을 하고 그랬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스쳐 지나면서라도 봤던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와 시절이 맞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런 책들에서 주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 그런데 그게 비로소 작년 정도서부터 제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 주변, 가까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자본의 논리에 완전 사로잡힌 그런 삶들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 배봉기 선생님이 표현한 그 표현에 딱 그 아주 대표적인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삶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돈으로 모든 걸 평가하고 돈이 인간에게 인생에 있어서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것으로 모든 상황과 사람을 평가하고 그런 속에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사실 자각하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런저런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읽었던 책들이 조금씩 쌓이고 쌓여서 이 층이 누적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거였구나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전반적인 범위에서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모든 걸 다 놓고 나도 무소유의 삶을 살 것이냐 비움의 철학을 실천하고 미니멀리즘을 추구할 것이냐 어떤 사회운동이나 단체에 가입을 하여야 하느냐 그런 좀 급진적인 그런 변화를 제게 줄 수도 있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저 방향을 좀 바꾸는 것.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고 마음속에 좀 다짐을 하고 당장 무언가를 엄청난 변화를 단행을 하는 거는 너무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었고 일단은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을 시작했죠. 그것도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아니었고요. 고민을 하던 차에 그런 책이 어떤 저자님이 저에게 또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 방향을 바꾸는 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래 그래도 이분은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일단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방향의 선회를 했죠. 제 마음속에서 그냥 결심만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르게 뭘 어떻게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을 그렇게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조금씩 뭔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는 매일 있잖아요. 수도 없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한 번 더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소비를 꼭 지금 해야 할까? 꼭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집에 또 다른 저것도 있는데 내가 굳이 이걸 이렇게 빨리 결정해서 사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매일 부딪히는 어떤 매스컴이나 어떤 이제 대중매체나 심지어 책에서 강연에서 하는 그런 얘기들, 광고들에서 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에 한 번씩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실일지, 아니면 어떤 거대한 그런 체제가 나를 그들의 이익에 맞게 움직이게, 소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나의 불안감이나 어떤 사치심이나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굳이 당할 필요 있나? 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본주의 이 금전적인 부분만 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이걸 소비하고 나면 또 이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벗어날 수 없는 물레방아, 수레바퀴 그 속에 빨려 들어가서 계속 노를 젓고 페달을 밟고 그렇게 뺑이 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되어 온 거 아닌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저들의 노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금씩 단지 방향을 바꿨을 뿐인데 조금씩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삶에 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음을, 또 다른 지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예를 들면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노력을 실천한다거나, 시장을 갈 때도 항상 시장 가방을 들고 가고 비닐이나 불필요한 포장 이런 것들을 너무 끔찍히 싫어하게 되고, 제 가방에 담아 갈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고, 그 금전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한 그런 변화가 차츰 생활 전반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제 경우에는 내가 깨닫고 나서 변하지 않는 것, 알고 나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아는 게 무슨 소용인가 하는 선생님들의 이 강력한 메시지가 저한테 많이 좀 각인이 된 터라, 이걸 알고 내가 모르는 상태였더라고 하면 그냥 몸 편하게 그렇게 지나쳐 버릴 텐데, 알게 된 이상 그렇게 전과 같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얼마나 이 뼛속까지 골수까지 다 빼앗기고 세뇌되어 버렸는가,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그런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 자본주의가 이제 슬슬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근대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대의 시작은 산업혁명이 아주 큰 축이 됐었고요. 신에서 벗어나 개인의 인간 자체의 이성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인간 스스로서의 합리적 사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던 근대로까지의 진입은 중세 신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엄청난 발전을 해온 것이긴 하지만, 이 산업혁명에서 이어지는 제국주의, 그 제국주의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자본주의로 좀 변형되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전후의 패권을 잡은 미국을 중심으로 거세게 이 세계화 글로벌화의 바람을 타고 엄청나게 아마
그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인간의 탄생과 동시에 존재해온 그런 문명의 사조는 아니라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인간답지 못한 그런 존재로 삶으로 전락시켜 버렸는지 그런 걸 아는 것부터가 인식하는 것, 인지하고 제대로 인식하고 그런 것이 그것에 빼앗긴 우리의 존엄성과 제대로 된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첫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아서 밀러라는 미국의 극작가인 이분이 같은 의도로 이 소설을 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극작가인 아서 밀러의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은 인간이 교환 가치 이상이 될 수 없는 이런 자본주의의 현실에 초점을 맞춘다. 이 작품이 발표된 해는 1949년인데 작중 현실은 작품이 씌어진 시기를 그대로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20세기의 자본주의를 선도한 미국이라는 산업국가에서 윌리 로먼이라는 한 인물의 부침이 이 희곡의 기둥 줄거리가 되어 있다. 윌리 로먼은 세일즈맨이다. 말 그대로 물건을 파는 사람이다. 윌리 로먼도 한때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그리고 대량 폐기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불어넣어준 꿈이었다. 생산과 소비를 매개하는 단계는 유통이다. 그때 필요한 것이 세일즈맨이다. 그러므로 세일즈맨은 자본주의의 기름이요 톱니바퀴다. 그런 점에서 한평생을 세일즈맨에 투신하기로 한 윌리 로먼의 선택은 타당했다. 그러나 윌리 로먼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인간은 다 쓰면 또 갈고 마모되면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기름이나 톱니바퀴가 아니란 점이다. 그건 단순히 기능의 관점이나 효용의 관점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기능이나 효용이 다 됐다고 인간이 가차없이 버려질 수 있는 현실은 인간이 인간이기를 거부당하는 현실이다. 윌리 로먼은 자신의 인생 끝에서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는다. 죽어라고 일을 해왔지만 남은 것은 없다. 아니, 있기는 있다. 35년간 새를 부어온 낡은 집이다. 그러나 잃은 것은 너무나 많다. 아내나 아들들 사이의 애정이나 신뢰가 깨졌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지고 만 것이다. 결말 부분에서 윌리 로먼이 자살한 것은 현실적인 이유야 보험금을 아내나 자식들이 보험금을 타게 하는 것이지만 진짜 이유는 결국 자신을 상실한 인간의 필연적인 종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세일즈맨의 죽음, 이 소설은 기능과 효용의 교환 가치가 전면에 등장한 20세기 산업자본 사회의 비극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 사회, 정보화 사회라는 21세기가 되었다. 정보화 사회를 많이 넘어섰죠.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4의 물결, 제5의 물결 이런 21세기가 21세기 안에서도 너무나 갑자기 큰 트랜지션이
맡고 있어요. 한 3, 4년간의 아주 급격한 현실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죠. 외형적인 방식은 물론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포스트 모던의 바람으로 자본주의가 좀 주춤할 것처럼 생각도 됐었으나 이미 신자유주의라는 것에 압도되어서 그 맹위를 훨씬 더 이전보다 더 많이 떨치고 있는 것 같고요. 테러도 있고 금융 대란도 있고 계속 그런 큰 장애물로 보이는 것들도 있어 왔으나 굴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번 코로나가 조금 영향이 있을 것도 같고, 그렇죠. 워낙 미국과 일본에 큰 피해가 있다 보니까요. 그 두 나라를 보는 우리의 인식도 바뀌고 세계의 인식도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죠. 또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모두가 글로벌하게 어떤 대처들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지켜봐야죠. 봐야 할 문제죠. 예. 어쨌든 이 세일즈맨의 죽음이 20세기 중반에 나온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이 텍스트에도 언급되었듯이 또 제 주변의 지인들처럼 이미 너무 그 속에 매몰되어 있어서 깨닫기가 쉽지가 않죠. 헤어나오기는 또 더더욱 어렵고요. 저와 몇몇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 길을 택하지 않겠소 하게 한다고 해서 전체 흐름 자체가 바뀌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자본주의의 폐단들을 알고 조금 수정 자본주의 노선을 택한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나라들을 모델 삼아서 조금씩 그런 변해가는 양상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어쩌면 그러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놓여진 이 현실과 맥락을 원인이 뭔지, 언제부터 우리 속에 자본주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그로 인해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게 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탈환할, 수복할 그럴 개인적인 방법은 없겠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가면서 나의 선택과 입장과 노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정비하고 재편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들었고 조금 실천하고 있고, 그러던 와중에 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아서 밀러의 작품이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 청취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문단 읽으면서 물러갈까 해요. 세일즈맨은 죽었다. 그리고 화려하게 부활하였다. 부활한 새 종류는 세일즈맨이다. 사람은 이제 거추장스러운 꼬리표와 같다. 형식뿐인 이 꼬리표의
운명도 조만간 종국을 구할 기세다. 도대체 광기와 같은 물질적인 욕망으로 충전된 채 우리들은 어디로 질주하고 있는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누구의 이익에 나의 소중한 인생과 하루하루를 희생당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덧붙여 봅니다. 오늘 제가 일요일 밤 자정 앞두고 낭독하고 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새롭게 펼쳐질 한 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소중한 나다움과 나의 시간 견지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빌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미셸이었습니다.